주말 시사의 중심, 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사이의 갈등, 이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인사권을 놓고 양측의 골이 깊어졌고, 이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청와대 용산 이전 문제도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났지만 끝난 게 아닌 것 같은, 여전히 말폭탄이 오가는 이 상황, 국민이 보기엔 참 불안한데요. 이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갈등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진 이유는 뭘까? 앞으로 이 갈등 국면은 어떻게 흘러갈까? 오늘 1부, 2부에 걸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죠. 정찬호 캐스터. 네, 어젯밤부터 내리기 시작한 봄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도로가 젖어 있으니까 미끄럼 사고 나지 않도록 최소 20% 이상 감속해서 주행하시면 좋겠는데요. 영동선 인천 방향 군자유금소에서는 승용차 사고 여파로 주변으로 잠시 혼잡하고요. 반대 강릉 방향으로는 교통량 자체로 인해 월곶 분기점 부근에서 짧게 주춤했다가 다시 한번 서용인 분기점부터 양지터널 사이로 8km 구간 불편하게 통과합니다. 서울 양양선 양양 방향으로는 남양주 요금소부터 서종 사이로 9km 구간 막힙니다. 충청 이남으로 향하는 노선 상황 주로 경기권에서 어렵습니다. 먼저 경부선 부산 방향으로 오산부터 남사 사이 9km 구간 가장 어렵고요. 이후로 충청권 들어서서는 옥산 분기점 부근에서 짧게 정체입니다. 서해안선은 목포 방향으로 팔탄 분기점부터 화성휴게소 사이로 4km 구간, 또다시 서해대교 앞두고 8km 구간 길게 불편하고요. 중부내륙선도 창원 방향으로 여주 분기점부터 감곡까지 속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타신다면 일산에서 판교 방향으로 서운 분기점부터 송내까지, 그리고 구리에서 판교 방향으로는 남양주부터 상일 사이로 각각 5, 6km 구간 정체 나타납니다. 빗길 미끄럼 사고 나지 않게 다시 한번 감속주행 신경 써주시고요.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정찬호였습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 토요일 주간 뉴스 브리핑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코로나19 확진자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는 33만 5,580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누적 확진자는 1,149만 7,711명이 되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162만 명 정도 되는데, 비율을 따져보면 전체 인구의 22% 정도가 코로나19에 걸렸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 하루 확진자가 33만 명대다. 이 숫자 자체도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방역당국은 그래도 정점을 좀 벗어나서 완만한 감소세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일단 그런 근거로 보고 있는 것이 일주일 전 같은 요일인 19일하고 오늘 확진자 수를 비교해 보면은요. 일주일 전에는 38만 1,413명이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은 오늘은 그보다는 4만 5,800명 정도 줄어든 수치입니다. 그리고 2주 전하고 비교하면은 4만 8천 명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예. 완만하게 좀 줄고 있다. 같은 요일 비교해 보면 볼 수가 있고요. 특히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던 날에는 60만 명대도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점을 찍고 그 이후에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앞선 다른 나라들, 조금 더 빨리 확산세가 심했던 그런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은 국가 인구의 20% 정도가 감염이 되면은 감소세로 들어서는 그런 사례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렇죠. 아까 우리나라도 22% 정도의 지금 감염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뭐 딱 원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경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감소세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있는 겁니다. 예. 어제 방역당국이 이런 관측을 내놓는 표현도 썼었는데, 표현 전해드리면 확진자 발생은 유행 정점을 지나서 완만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데요. 일단 오미크론의 하부 계열 변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 스텔스 오미크론이 변종인데 다시 유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방역 단계도 완화 쪽에 무게가 실려있기 때문에 향후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정부는 이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추가 도입하기로 했죠. 네, 사망자나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한 그런 대비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확진자 수는 완만한 감소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더 중요한 지표는 사망자나 위중증 환자거든요. 예. 사망자를 줄이는 것이 최대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즉시 사망자나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일주일이나 2주일 이런 정도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연동해서 늘어나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렇죠. 오늘 발표된 사망자 보면은 어제 돌아가신 분을 오늘 발표하게 된 건데 숫자가 32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제는 393명이었고요. 예. 숫자 자체는 뭐 요일별로 비교해 보면 조금 줄었는데 일단 300명대의 사망자가 나온다라는 건 굉장히 많은 숫자이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코로나19로 돌아가신 분들이 14,617명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리고 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 8일부터 계속 1,000명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수치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확진자나 사망자 수에 비해서는 위중증 환자 수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사망자 수가 많으면 위중증 환자가 줄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돌아가신 분들이 빠지게 되니까 그렇죠. 그 위중증 환자 수가 줄어드는 그런 결과입니다. 최대한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먹는 치료제 도입을 확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의료 역량 자체를 이 부분에 집중을 하는 건데요. 지금 정부가 선구매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물량은 100만 4천 명분 정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팍스로비드가 76만 2천 명분, 그리고 라게브리오가 24만 2천 명분인데 이 중에서 팍스로비드가 먼저 도입이 됐어요. 예. 국내에 16만 3천 명분이 들어와서 그제 기준으로 11만 1,783명분이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안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물량 부족을 막기 위해서 지난 23일에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게 아까 두 번째로 전해드렸던 라게브리오라는 그런 치료제거든요. 예. 이거 2만 명분을 오늘 도입해가지고 바로 현장에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달 말까지 팍스로비드 8만 4천 명분 추가로 들어오고 또 라게브리오도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4월에도 또 약들이 추가분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사망자를 줄여야죠. 네. 자, 정치권 소식으로 가보죠. 뭐 소위 신구 권력 간 갈등이라고 불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사이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먼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란 어떤 상황이죠 지금? 네, 일단 앞서 상황 한번 요약을 해보면 윤석열 당선인이 막판까지 광화문 외교부 청사하고 용산 국방부 청사를 놓고 고민을 하다가 용산으로 가겠다 이렇게 최종 확정 발표를 했었거든요. 예. 이게 지난 일요일이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프리젠테이션까지 하면서 발표를 했었어요. 당초에는 현재 여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입장 발표를 하면서 당내 이견 같은 것들은 쑥 들어갔습니다. 예.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돌파를 하기 위해서 일종의 승부수를 냈던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이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지금의 청와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일단 이유는 다음 날인 월요일에 청와대가 발표를 했는데 그 이유는 안보 문제였어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ICBM을 발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안보 상황이 좋지가 않은데 윤석열 당선인의 계획은 5월 10일 임기 시작할 때 바로 국방부로 이 집무실을 이전해서 들어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좀 혼란도 있을 수가 있고 안보 공백이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청와대가 비판을 한 거고요. 예. 그리고 특히 이런 과정이 바로 이루어지게 되려면 현재 청와대가 5월 9일까지 예를 들자면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짐을 빼는 걸 도와줘야 됩니다. 맞아요. 근데 이렇게 안보 공백이 있는 상황에서는 협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 청와대가 또 실제적으로 예산에도 제동을 걸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발표를 하면서 용산으로 이전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496억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돈은 예비비로 쓰겠다라고 했었거든요. 예. 예비비라는 거는 이름 그대로 예상치 못한 비용 지출이 있을 때 이제 국가 예산에서 좀 그걸 위해서 남겨둔 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국무회의에서 상정을 해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화요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를 했는데 이 500억 원가량의 예비비, 이사 비용은 상정을 하지 않았어요. 즉 처리를 안 해준 겁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이사 비용이 없어서 당장은 이사를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예비비가 처리가 안 되니까 윤석열 당선인 측 김은혜 대변인은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청와대를 5월 10일부터 개방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현재 청와대가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지만 그런 경우라면 통이동 당선인 집무실, 지금 현재 통이동에 집무실이 마련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에서 5월 10일 이후에도 한동안 업무를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현 청와대에 들어갈 생각은 절대 없다 이렇게 맞선 겁니다. 예. 그 청와대 이전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인사권인데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지명 두고도 또 부딪혔죠? 네. 지난 23일이었습니다. 청와대가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을 지명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발표를 한 다음에 청와대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설명을 하기로 윤석열 당선인 측의 의견을 받아서 지명을 한 것이다. 그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 측인 장제원 비서실장이 즉각 반발을 했어요. 이철희 정무수석이 청와대가 발표를 하기 전에 장제원 실장한테 한 10분 전에 전화가 와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장제원 비서실장의 입장입니다. 예. 한국은행 총재를 발표한다고 하길래 웃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이창용 후보자가 좋은 사람이냐고 이철희 수석이 묻길래 좋은 사람이다 이런 수준으로 답변을 했는데 그걸 추천했다고 받아들인 것이고 협의 과정은 구체적으로는 없었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예. 그리고 이후에 윤석열 당선인도 직접 목소리를 내면서 일종의 전면전 양상이 됐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그제 서울 종로구 통이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 좀 마당에 이 기자실이 임시 기자실이 마련이 돼 있거든요. 천막 쳐놨죠? 네, 여기에 찾아와가지고 차담회 그러니까 티타임을 기자들하고 잠시 했는데요. 그때 여기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청와대와의 갈등 상황을 이사에 비유했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집을 사면 당선인이라고 하는 건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대금은 다 지불한 상태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대금을 지불한 이 집의 실소유주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예. 그러면서 등기 명의를 이전하고 명도만 남은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는 매도인 그러니까 현재 청와대가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들어와서 살게 될 매수인을 생각해서 집을 고치거나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진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까 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얘기인데 인사권은 향후에 들어와서 살게 될 자신에게 있다라는 그런 취지인 겁니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표현을 또 보면 새 정부와 장기간 일해야 할 사람을 마지막에 인사가 급한 것도 아닌데 하는 건 원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런 과정에서 소위 윤핵관 논란도 다시 불거졌어요.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발언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좀 드러나게 됐는데 문 대통령이 그제 참모회의에서 윤석열 당선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답답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당선인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제 다른 이들이라고 해서 지목을 하게 된 건데 일단 직접 판단을 해달라고 한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에 대한 얘기예요. 당시에 이 회동을 조율한 사람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거든요. 그렇죠. 이 과정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마시라라고 했을 때 다른 이들이라는 건 장제원 비서실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이렇게 문 대통령이 발언을 하니까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도 유감을 표명을 했거든요.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의 자체 판단이 미흡하거나 판단력이 흐릿해 보이는 것처럼 말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인수위 관계자가 어제 기자들하고 만나서 소위 이 윤핵관 문제를 윤석열 당선인 핵심 관계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문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는 이 문 대통령 발언을 놓고 그건 청와대의 시각이다 이렇게 불쾌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앞서서도 이런 갈등이 조금 드러난 바가 있었는데 이 윤 당선인 측근으로 분류되는 게 권성동 의원이거든요. 예. 근데 권성동 의원이 지난 16일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회동이 있기 전에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회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그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랑 100% 같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이런 발언들도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회동에는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 청와대에서 좀 불편해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언급한 지난 16일 취소됐던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의 회동. 아직도 기약이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네,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마련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사실 당일에 취소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었거든요. 현재 대통령과 당선인 간의 만남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국가 정상 간의 만남에 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당일에 깨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내부적으로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상황도 여러 가지가 좋지가 않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대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 가지고도 지금 갈등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인사권 가지고도 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어제도 돌파구를 찾지 못한 상태라고 하는데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하고 만났는데요. 여기에서도 물론 관련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 비서실장이 그제 문 대통령 입장문이 전해진 이후에 청와대로부터 전화나 문자를 받지 못했다. 별다른 연락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어제 브리핑을 했는데 실무 차원에서 청와대에 연락을 받은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즉 양측이 더 이상은 이 소강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만나야 된다. 이런 국민적인 여론도 높고요. 왜냐하면은 정권 2학기인데 계속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박홍근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장제원 비서실장을 만났거든요. 장 비서실장이 선출이 되니까 축하하기 위해서 예방을 온 건데 예. 이후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두 분이 격의 없이 만나면 해결이 될 문제인데 이렇게 국민을 걱정시키는 상황이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장 실장에게 얘기를 했다고 기자들에게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뭐 방금 언급하신 대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박홍근 의원이 선출됐죠? 네. 민주당이 소위 콘클라베 방식이라고 해서 교황 선출 방식을 따와서 원내대표를 선출했거든요. 그제 의원총회에서 선출이 됐습니다. 투표는 3차례 진행이 됐어요.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 득표한 사람이 없어서 10% 이상 득표했던 박홍근, 박광온, 이원욱, 최강욱 의원 4명이서 4강전을 2차 투표를 벌였고요. 예. 2차 투표에서도 역시 과반 득표자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1, 2위인 박홍근 의원하고 박광온 의원이 3차 결선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박홍근 의원이 당선이 된 거예요. 예. 박홍근 의원은 친이재명계로 분류가 되는데요. 지금 3선이지만 53세로 비교적 젊은 나이입니다. 그리고 박홍근 의원하고 맞붙었던 박광온 의원은 친이낙연계로 분류가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좀 요약을 해보면 대선 경선 때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맞붙었었잖아요. 그때 대리전 양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재명계가 승리를 하면서 당내 권력구도 일부도 이재명계로 중심으로 좀 재편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고요. 예. 다만 현재 비대위원장이 윤호중 의원이잖아요. 친문재인계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어느 한쪽으로 쏠렸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박홍근 의원은 당선된 다음에 인사말을 통해서 강한 야당이 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표현을 전해드리면은 개혁과 민생을 야무지게 챙기는 강한 야당을 만들겠다. 물론 지금 민주당이 여당이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되면은 취임이 되면은 야당이 되는 거잖아요. 예. 이런 표현을 쓴 거고요. 또 박홍근 원내대표는 가장 시급한 것은 4월 국회를 민생 개혁 국회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퇴원하고 공개석상의 모습 드러냈죠? 네. 그제인 24일에 약 5년 만에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삼성 서울병원에서 퇴원을 하면서 대국민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발언을 전해드리면은 국민 여러분께 5년 만에 인사드리게 됐다. 많이 염려해 주셔서 건강은 이미 회복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이 됐거든요. 당시에 건강이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화면에 나타난 모습은 상당히 건강이 괜찮아진 회복된 그런 모습이었어요. 예.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에는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서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대구 달성군에 마련된 자택으로 이동을 했어요. 자택 앞에서도 지지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인사말 형태로 또 메시지를 내놨거든요. 돌아보면 지난 5년의 시간은 저에게 무척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이었다. 정치적 고향이자 마음의 고향인 달성으로 돌아갈 날을 생각하며 견뎌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입장 발표를 한 시간은 약 7분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다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언급을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정농단 사건이라던가 아니면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그런 언급은 없었습니다. 네. 그 퇴원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축하난을 보냈죠. 그리고 네. 윤석열 당선인은 한번 만나러 가겠다고 했고요. 네. 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퇴원하기 이틀 전인 지난 22일에 퇴원을 축하하는 난을 보냈습니다. 김한규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병원으로 보내가지고 난을 전달했는데 이 난에는 늘 건강하십시오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라 그래요. 예. 이런 사실을 이틀 뒤인 청와대가 24일에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인 유영하 변호사가 받아서 전달을 했는데요. 유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말을 다시 전달을 했거든요. 문 대통령이 배려해 주셔서 건강이 잘 회복됐다.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임기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문 대통령에게 전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도 아까 깜짝 차담회를 기자들하고 그제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이 딱 박 전 대통령이 퇴원을 했던 그날이었거든요. 예. 여기에서도 관련된 질문이 나왔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박 전 대통령을 조만간에 만나러 가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표현 전해드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이 회복돼서 사저에 가시게 돼서 다행이다. 제가 다음 주부터 지방을 가볼까 하는데 퇴원하셨다니까 한번 찾아뵐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취재진들이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식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초청할 것이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예. 그랬더니 원래 전직 대통령들이 오시게 돼 있지 않느냐 당연하다 이렇게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31분 지났네요.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연결해서 날씨와 도로 상황 알아봅니다. 기상청의 송소진 씨. 비는 대부분 그쳤지만 아직은 하늘이 흐리고요. 일부 지역은 낮까지 약한 이슬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강하게 부는 곳이 많습니다. 해안 지역은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밤까지 해안 지역과 제주도에는 순간 풍속 시속 70에서 90km의 태풍급의 돌풍이 불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까지는 포근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제주 13도, 대전 15도, 서울과 강릉, 부산 17도, 대구 19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밤 사이에는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오면서 내일은 아침과 낮 기온 모두 3도에서 5도 정도 떨어져 쌀쌀해지겠습니다. 모레 월요일 아침에는 서울 2도, 대구 3도까지 내려가며 반짝 꽃샘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 한때 경기 북동부와 강원 영서 중북부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다음 주 수요일에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0.6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오수미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이번 주말 비가 내리면서 평소보다 나들이 차량이 줄어 주말 정체 크게 심하진 않습니다. 먼저 경부 고속도로 부산 쪽 한남에서 서초, 신갈에서 수원까지 밀리다가 다시 오산을 지나 남사까지도 답답하고요. 이후 충청권 정체는 옥산 일대에서만 살펴지고 있습니다.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논산 방향 남풍세부터 차량터널, 정안 휴게소 부근에서 각각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중부 고속도로 남이 쪽으로는 하남에서 산곡분기점, 호법을 지나 모가까지 천천히 지나갑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은 마성에서 양지터널까지 8km 구간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이 밖에 서울시내 내부순환로 성수 방향은 홍지문 터널 입구를 앞두고서 사고가 나면서 여파로 정체입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의 시계는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주말 정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권력 이양기에 전례 없이 신구 세력 간의 갈등 양상이 펼쳐지고 있죠. 국민 화합이 필요한 이 시기에 지금 정치권이 역행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갈등의 원인 또 해법을 좀 찾아봅니다. 먼저 국민의힘 선대본의 상임 공보특보를 맡았었던 김경진 전 의원부터 연결해서 이야기 듣겠습니다. 김경진 전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김경진입니다. 지금 언론에서 지금의 양상을 신구 권력 간 갈등이라고 규정하는 거에 우선 동의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해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부담스러운데, 어쨌든, 저도 옆에서 보면 조금 우려가 되는데. 그렇죠. 다행인 것은, 오늘 일부 기사가 나오는 게요. 예. 아마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사이에 다음 주 초에 회동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지금 몇몇 언론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예. 아마 그게 한 언론사가 아니고 한 서너 개 언론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걸 보면 예. 조금 아마 다음 주 회동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진 것이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아무튼 예. 제가 표현한 대로 전례 없이 권력 이양기에 이런 갈등이 펼쳐진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결국은 인사권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한은 총재를 지금 지명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셨지 않습니까, 보면. 예. 근데
사실은 5월 10일부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5년간 직무를 하는데 한은 총재 같은 경우는 임기가 4년으로 지금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보면. 예. 그러면 대통령이 해야 되는 주요한 어떻게 보면 정치적 행정 정책의 책무가 경제 정책이고 그 경제 정책을 펼치는 주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통화 정책인데 예. 이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사실은 한은 총재의 주요한 역할이거든요. 보면. 그렇죠.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5년 임기 중에 4년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한은 총재와 통화 정책을 함께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대단한 부담이 되는 거죠. 보면. 글쎄, 그건 뭐 말씀은 맞는 말씀 같은데 지금 네. 장제원 실장 이야기랑 이철희 정무수석 이야기가 달라요. 이철희 정무수석은 복수로 두 사람을 얘기했더니 장제원 실장이 당선인의 의견이라고 하면서 이창용 지명자를 딱 짚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사실 당선인 측하고 미리 협의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협의했느냐 안 했느냐 어떤 사실관계 진위 논란을 떠나서 예. 윤석열 당선인께서 어젠가 그젠가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5년 후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후임 당선인을 둔 시점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령 2027년 3월 10일이 되면 후임 대통령이 또 결정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예, 그럼 그때 되면 윤석열 당선인은 나는 인사권 행사하지 않겠다. 어허. 그래서 후임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아예 공석으로 두겠다. 이렇게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협의를 했냐 안 했냐보다도 결국은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보면 5월 10일부터 가령 경제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경제부총리, 한은 총재, 금감위원장, 금융위원장 등 이렇게 팀으로 움직여야 될 협의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조화와 화합이 필요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아예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는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얘기를 어제 당선인께서 하셨더니 좋다,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좋은 생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 입법적으로 그냥 아예 차제에 뒷받침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됐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아까 언급하신 다음 주 초에 뭐 회동이 이루어질 듯이라는 기사가 오늘들 쭉 나오는 걸 보면 그 기사의 배경은 감사원이 이제 인수위원회 업무 보고를 하면서 현 시점에서 감사위원 제청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 당선인 측하고 협의가 다 된다면 혹시 하늘 두고 제청하는 게 옳다고 본다라는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지금 제일 문제가 됐던 감사위원 공석이 된 그 두 자리에 대한 제청은 안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회동 가능성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문제의 교착 상태를 실질적으로 감사원이 풀어버린 그런 결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사권 문제는 좀 어느 정도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고 풀려나간 것 같은데 사실 더 큰 문제는 청와대 이전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상식적으로 따져봐서 현재 임기 중에 업무를 보고 있는 청와대도 그렇고 국방부도 그렇고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빨리 이삿짐 싸세요라고 하는 건 좀 무리 아니었습니까? 아니, 5월 9일까지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제 직무 공간이라든지 직무 위치가 정해지는 게 맞고요. 근데 다만 이제 예비비 편성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를 준비하고 또 직무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최고잖아요, 보면. 근데 그러려면 윤석열 당선인이 나는 5월 10일 날 바로 국방부로 들어가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확정된 발표를 하기 전에 그 전에 현 정부랑 미리 협의가 있었어야 상식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정밀하게 어떻게 보면 이 양측 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됐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보면. 이제 서로 간에 이제 협의 없이 그냥 자신들의 입장들이 공적으로 발표되는 것이 우선이 되면서 이 상황이 생긴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사전 협의가 부족했기 때문에 청와대 측에서 당장 그렇게 5월 10일까지 맞춰서 전부 이사하고 뭐 하는 건 무리다. 지금부터라도 실무적으로 협의를 좀 더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또 당연한 것 같은데 그랬더니 반응이 그럼 나는 통이동에서 근무하겠다. 이것도 좀 무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자가 의지를 밝혔으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5년 전에 5, 6년 전에 똑같은 공약과 똑같은 의지를 밝혔던 적이 있잖아요, 보면. 예. 이게 국방부 청사는 아니지만 현재의 삼청동 청와대에서 나오겠다고 하는 이 의지는 같았잖아요, 보면. 예. 그러면 예비비 편성은 해주면서 다만 요 집행은 예비비와 관련된 이사 집행은 우리의 어떤 정치 철학, 우리의 국방 철학의 범위 내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반응이 나왔으면 서로 좋았을 터인데 예. 그냥 예비비 상정 안 하겠다. 그 다음에 5월 10일 날 이후에 뭐 알아서 하려면 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이 나와버리니까 조금 더 시끄러워진 거죠. 그 청와대 반응이 5월 10일 이후에 알아서 해라라는 것으로 해석하셨는데 예. 청와대가 처음 발표할 때는 그게 아니라 인수위 측하고 청와대나 국방부 측하고 좀 저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해가면서 하자 이런 뜻 아니었을까요? 글쎄요. 근데 그게 진짜 그렇다면 이게 예비비 통과되면서 그렇게 조건을 붙이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예. 아니 근데 이제 그런 네. 협의를 진행하다 보면 지금 청와대나 국방부의 입장은 2달 내에 모든 이사 마무리는 어려우니 한 4-5달 잡고 지금부터 시작해 봅시다라는 의견 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의견을 원천 봉쇄한 건 당선인 측 아닙니까? 5월 10일 무조건 나는 국방부로 들어가겠다 이랬기 때문에. 글쎄, 근데 그 부분은 이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청와대의 어떤 지리 공간적인 위치, 그 다음에 현재의 청와대의 사무실의 어떤 구조적 사무실 공간의 구조적인 어떤 문제점, 예. 이로 인한 정치적 의사결정 왜곡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이게 청와대 밖으로 나오겠다 또 이제 밖에서 밖으로 이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의 표현인 것 같고요. 예. 제가 옆에서 당선인을 한 8개월 동안 옆에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 예. 이게 상황이 이렇다라고 합리적인 어떤 분석과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예. 그럼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당선인 스타일이거든요, 보면. 예. 근데 이게 그냥 안 된다 또는 뭐 그냥 그때까지는 우리 5월 9일까지는 우리 그다음에 5월 10일 이후에는 너네들 뭐 이런 느낌으로 서로 받아치고 이러면 당선인도 이게 성격이 나름 이게 강한 부분이 좀 있는 분이시거든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조그만 디테일에 좀 아쉬움들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자, 그러면 보면. 김경진 전 의원이 옆에서 지켜본 윤석열 당선인이 실무적으로 협의를 잘해서 합시다. 그랬더니 아무래도 한 7월쯤 돼야 국방부 이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결론이 만약 났다고 치면 네. 5월 10일부터 7월까지는 청와대에서 근무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건 없는 겁니까? 글쎄요. 근데 그거는 당선인의 의지가 대단히 강하신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대체 근무지가 현재 통이동이 될지 아니면 뭐 삼청동 안가가 될지 아니면 현재 국방부 청사 내에 현재 국방부 청사 내에서도 지금 빈 공간이 꽤 있다는 거거든요, 보면. 예. 그래서 그 빈 공간이 될지 그 부분은 아직은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당선인께서는 정치적인 의지의 표명으로서 어떻게 보면 현재 통이동에서 근무하는 한이 있더라도 뭐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여쭤본 핵심은 5월 10일부터 7월 뭐 며칠까지 한 딱 2달만이라도 청와대에서 근무할 가능성은 제로예요? 예, 청와대는 안 들어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안 되냐고요. 이미 다 마련된 청와대에 가서 한 2달 근무하다가 옮기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그 부분은 당선인께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의지를 갖고 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면 이게 지금 이 순간에는 국방부가 지금 뭐 2달, 3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은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렵습니다. 저런 문제 때문에 어렵습니다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실무 협의를 해서 이사 날짜를 7월 며칠로 딱 못 박아 놓고 그리고 한 2달 청와대에 있는 거 이게 왜 안 되는 거냐는 거죠. 그건 될 수도 있겠죠. 될 수 있나요? 지금 모르겠어요. 그 대목이 제일 핵심 아닙니까? 그거는 정관님께서 기자 시켜서 김은혜 대변인한테 여쭤보시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아무튼 김경진 전 의원 보시기에는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근데 제가 옆에서 봤던 당선인의 성격은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결심을 하면 이건 반드시 가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청와대 들어갈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나라고 하는 것이 제 추정인데 이게 제 추정과 판단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변인한테 직접 여쭤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제가 거듭해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은 무슨 뭐 풍수 문제다, 무속의 영향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아니 2달 있다 나오는 거나 뭐 그게 풍수 무속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2달 있다는 절대 못 나오겠다. 그냥 하루도 난 거기 안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이죠. 그 유홍준 선생도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풍수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건 이제 호사가들의 얘기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의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김경진 전 의원 말씀 여기까지 듣고 다음 주 초에 모든 갈등이 좀 풀렸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통이동에서 근무하면서 뭐 이동식 무슨 그 차량이 있다면서요? 위기 시에 뭐 이렇게 지휘할 수 있는 거기서 그게 이제 예. 거기서 이렇게 위기 대응하고 이러는 건 안 되는 겁니까?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예. 이것은 그 정식 명칭이 국가지도 통신 차량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가지도통신이라는 거는 우리가 비상사태 시에 그 전응기나 물류 통신이 마비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럴 상황에 대비해서 비상통신망을 하나 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그 정부의 주요 위기관리 기관들하고 다 연결이 되고 예. 또 그랬을 때 대통령께서 어떤 유사시에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 관리를 할 수 있는 장치고 예. 또 대통령이 가끔 지방에 내려가실 때 예. 위기 관리를 할 수 없으니까 그때는 이 지도통신을 사용해가지고 그 차량 안에서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은 방송사의 중대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지방 가면은 이 차량은 몰래 거기 따라가 있는 거군요. 이제 어떤 지방이냐 또 거리와 그 여건을 판단해서 갈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이거 다 국가 기밀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제 다 밝혀졌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 드린 게 통이동에 근무하며 그 차량을 이용해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가능한 거 아닙니까? 아니 뭐 큰 재난이 있다거나 아니면 비상사태만 없다면야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사실은 뭐 이렇게 해서 당선자 기간 보낸다고 해도 별 문제가 없을 수가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국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북한이 미사일 저렇게 쏘고 있고 주변 해역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아니면은 예기치 못한 저번에 왜 강원도 산불같이 뭔가 이렇게 긴박한 지시가 필요한 여러 가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하는 거지. 이런 어떤 재난이나 안보 위기가 없다면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일 없이 넘어가는 거예요. 안보 위기가 있어도 그 차량에서 지휘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휘는 가능하지만 여기에 있는 거는 어떤 상황 관리할 수 있는 기본적 통신 체계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 위기 관리라고 하면은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재난안전망, 외교망, 국방망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가지고 어떤 현대식 종합적인 위기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벙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그러면 왜 새벽에 주로 많이 쐈는데 대통령이 관저에 계시다가 급히 위기관리센터로 뛰어간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과 몇 분 거리에 이게 위치하고 있음으로써 대통령이 빈틈없이 다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위기관리센터에 가면 우리나라 모든 CCTV가 다 연결되고 그다음에 모든 군사망이 다 가동되고 그러는데 차량 안에서야 그건 뭐 잘해야 화상회의 정도 하고. 알겠습니다. 조금 더 크게 봐서 제가 이제 좀 아까 김경진 전 의원한테는 왜 굳이 그렇게 딱 5월 10일 맞춰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자꾸 따져 물었습니다만 반대로 생각해서 당선인의 의지를 좀 최대한 수용해서 서둘러서 국방부 좀 이전하고 뭐 국방부 지하에는 벙커도 있다니까 집무실 거기서 시작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렇게 충분히 두 분이 만나가지고 소통이 한다면 협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현지 국군 통수권자가 엄연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이 통수권자를 패싱하고 국방부 가서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2주 안에 다 떠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그 기간 내에 국방부 벙커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다 가동시키는 것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만이 아니고 청와대 경호처라든가 그 국방부라든가 이런 중요한 위기관리 기관들이 지금 국군 통수권자이자 이제 국군의 총사령관이고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의 위기관리를 뒷받침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멋대로 당선자 좀 지시받고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니 협의해서 상하 간의 어떤 위기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책임 있게 좀 하자. 아니 이 얘기를 한 것 없이 이걸 갖다가 미리 결정을 해놓고 이게 인수위가 구성되기도 전에 결정부터 하고 국방부에다 통보를 해버렸으니. 알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 김종대 전 의원께서는 군사 분야 전문가시고 청와대에도 근무한 바 있고 국회의원도 지내셨으니까 정말 국방부 이전하고 지하 벙커를 청와대 시스템으로 만들고 이러는 게 정말 5월 10일 이전에는 물리적으로 정말 불가능합니까? 서두르면 할 수 없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착수해도 이건 제가 위기관리센터에 여러 번 가봤고 이번에 이 사태가 있을 때도 직접 확인한 겁니다만은 최소한 철거하는데 한 달. 이게 철거라는 게 그냥 서버를 플러그를 뽑아버리는 철거가 아니고 데이터를 다 보존하고 백업을 받아놔야 되고 이런 어떤 또 장비가 외부에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비군사화, 불능화 작업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무방비 상태로 5월 10날 민간인한테 개방된다 그러면 지금부터 철거 작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똑같은 시스템과 시설 장비를 국방부 벙커에 설치해야 되는데 이런 설치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60개의 시스템, 그 60개의 시스템이 위치 배정 또 여러 가지 충돌에 대비한 어떤 시스템, 이 전체를 통과하는 시스템을 깔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건 새로 설계해야 돼요. 새로 설계해서 안정화 기간까지 거치려면 제가 보기에는 짧게 석 달, 그러면 6개월까지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 측도 국방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국방부는 옆에 합참이 건물이 옆에 있는데 거기 지휘통제실 벙커가 있으니 그거 가동하면 군사 상황 이상 없이 가동된다 그러니까 2주 안에 빨리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아시다시피 그렇게 합참으로 간다 한들 거기는 합참 의장의 공간이고 그리고 아까 김경진 의원 인터뷰에도 좀 나오던데 합참에 남는 공간도 있는데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아니 대표적인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합참에 남는 공간이 전혀 없어요. 지금 합참이 비좁고 거기에 설치돼야 될 부서가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옆 건물로 가고 그랬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최상의 방안은 지금부터라도 두 분이 만나고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한 3개월, 4개월 정도 일정 잡고 차근차근 그렇게 해나가는 게 최선이군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전제가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의 위기관리를 침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시간은 소요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하면 서두르면 그래도 한 4개월 정도면 된다? 저는 4개월에서 한 6개월은 봐야 된다고 봐요. 4개월에서 6개월. 그럼 5월 10일 이후 몇 달 더 걸리는 그 기간 동안 통이동에서 근무하는 건 안 됩니까? 아니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해도 돼요. 그러나 국가가 별일이 없길 바랄 뿐이죠. 별일이 없으면 통이동 아니라 그거보다 못한 데 있어도 상관없는 거죠. 그런데 통이동 아시다시피 2차선 도로 하나 지나가는 아주 비좁은 공간에 고립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시위대 500명이나 1000명 오면은 그냥 갇혀버리는 작은 공간인데. 알겠습니다. 여기서 직무가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까지 두 분의 말씀 잇따라 들어봤습니다. 제발 다음 주 초에는 양쪽 다 좀 이성을 제대로 차리고 합리적으로 토의해서 서로 좀 믿을 수 있는 방안 만들어내서 그렇게 좀 진행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정관용 시사본부 1부 잠깐 여기서 정리하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 뵙죠.
안녕하세요.